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 시각은요,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 26분이고요.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오늘은 헬스장을 가갖고 가슴이랑 오늘 어깨 치는 날인데, 이거를 이게 헬스장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어보신 고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 삼성전자를 자식에게 증여해주고 싶다, 계속 이렇게 사주고 싶다라고 말한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뭐 저야 뭐 항상 개별 종목의 매수에 대해서는 추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 유튜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블로그 한 10년 역사상 그래. 항상 뭐 별로 영양가가 없다, 별로 영양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걸 살 바 차라리 뭐 이제 ETF, 뭐 코덱스 200TR이라던가, 안 그래도 그거 사면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시장이 2200조인데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만 합쳐도 이게 5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코덱스 200 사도 그 안에 25% 이상이 삼성전자로 채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삼성전자에 몰빵을 칠 필요가 있냐는 것들이죠. 이러나 저러나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분산으로밖에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뭐 30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삼성전자만한 종목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 근데 문제는 앞으로 30년도 그럴 거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개별 종목 리스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꾸준하게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ETF를 차라리 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했었는데, 근데 보통 자식에게 삼성전자를 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뭐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캐파가.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물어본 게, 그 자식에게 이 증여하려는 액수가 좀 큰 액수냐, 그러면 보통 이제 돈이 좀 크면 그 증여 신고하고 해야 되거든. 근데 뭐 그 정도 금액은 아니래. 푼돈이라고 해. 그러면 나도 말한 게, 그러면 뭐 삼성전자 뭐 사줘도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이제 사주려면 언제 사줘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석적인 답변은 그 워런 버핏의 스승이었던 벤저민 그레엄이 말했던 정액 분할 투자법이란 게 있잖아. 정액이 그 정액 아니다. 그 정액 아닌데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적립식 펀드 기법이지. 그래서 정액 매수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그냥 사는 거야. 안 따지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특히나 롱텀으로 볼수록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거든. 근데 정말 롱텀으로 보면, 그러면 그냥 이제 몰빵해버리는 게 낫단 말이야, 사실. 정말 롱텀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냥 하나 사면 되지. 왜? 막말로 주가가 오른다고 전제를 했을 때 20년 뒤에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떨어지겠냐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돈 많이 투자할 거면 뭐 때로는 이제 정액 분할이라는 게 능사가 아닐 때도 있는데, 근데 일반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석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욕할 거 아니야. 야 씨발 그건 누가 모르냐고 약간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자면, 뭐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 강도라는 걸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상대 강도라고 하면 RSI 지표로도 상대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상대 강도가 아니라, RSI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추세 지표로 많이 보잖아요. 추세 지표로 많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상대 강도는 정말로 상대적으로 조금 견고한 주가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 그날 보통 주식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날의 업종들의 흐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존나 빡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한 80% 확률로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근데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게 됐을 때,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게 돼 있을 때 조금 더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악재가 쌓였을 때 조금 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제가 말하는 상대 강도는 이런 상대적인 견고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일단은 보는 게 뭐 제법 무난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 지표는 따로 딱히 지표는 없어.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대 강도, 지금 제가 말하는 상대적인 강도가 강한 주식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멀티플 자체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멀티플이라고 하면 되게 오랜 시간부터 주식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잖아, 그지? 뭐 주가 수익 비율이라던가 주당 순자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낮은 애들이 당장 시장이 요동칠 때는 막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 떨어지고 나면 잘 안 떨어지거든. 그때부터는 잘 안 떨어져. 그런 구간이 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는 그 상대 강도가 강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이 아까 말했던 멀티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대장주에서도 많이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 사라면 뭐 이제 1등주를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뭐 제철을 살려면 철강을 살 거면 이제 포스코를 사라 뭐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뭐 이제 반도체 살 거면 야 삼성전자 사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금융주는 잘 모르겠다. 금융주는 뭐 거진 뭐 삐까삐까 하잖아. 뭐 KB나 뭐 신한이나 뭐 하나나 비슷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볼 때 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급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수급은 뭐가 가장 이상적이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투자의 호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3파전이라고 한다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있잖아. 근데 개인들이 투자 호흡이 제일 짧아 보통. 그리고 기관은 개인보단 길고 그리고 보통 또 외국인은 또 기관보단 길어.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 번 팔면 쭉 파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한 번 사면 쭉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느 순간 보면 상대 강도도 좀 괜찮게 나타나는 시점에서 보면 개인들이 계속 팔고 기관 외인들이 계속 사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보면 이때는 들어가도 된다는 것들이 이제 주가 흐름도 보통 견고하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그게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멀티플이랑 다 같이 이게 다 합쳐서 움직이지는 않아. 그게 주가라는 게 좀 희한하거든. 그게 멀티플이 나쁘진 않은데 또 좋지도 않아. 근데도 그런 것들이 좋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강도를 뭘로 봐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제일 무난한 게 삼성전자는 그냥 지수랑 보면 돼요. 지수. 그래서 보통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업종이면 그 업종 내에서 보잖아. 뭐 이제 철강이면 현대제철, 포스코 이 안에서 상대 강도를 보는 게 맞고 뭐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금융주라면 이제 뭐 우리금융, 신한, 뭐 이제 하나, KB 이 중에서도 좀 견고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통 그런 애들을 보면 다른 애들이 계속 사고 있단 말이야. 연기금이든 뭐든 간에 그런 애들이 견고하게 움직여 상대강도가 높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걸 사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러나 저러나 코스피에서 가장 강력한 주식이란 말이야.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주식이니까 이건 그냥 코스피 대비 상대강도만 봐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 삼성전자 거의 9만 뚫고 올라갔을 때 모습 본 사람은 기억할 거야. 그래서 작년이었지. 그때 보면 코스피가 막 올라갔는데 다른 주식은 아무것도 안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가서 삼성전자 혼자 막 코스피 지수 올리고 이런 시장이 있었거든. 이런 게 옛날에도 있었고 이럴 때면 사도 나쁘지 않다는 것들이죠.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시그널이나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면 그래도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의미는 없겠지만서도 정말로 길게 봤을 때는 근데 또 짧게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뭐냐면 내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3년 걸리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막 8만원 깨졌잖아. 근데 이거 막 9만원 넘게 들어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진짜 마음이 아파.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거든. 그래서 2016년에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어. 지금 보면 삼성전자 수급이 완전 개판이거든. 지금 기관 외국인 다 던지고 있고 개인 혼자 다 처먹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언제 나왔냐면 2016년에 한번 나왔거든. 그래서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그때 액면 분할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삼성전자 300만원 하니까 이제 야 이거 올라간다 산다 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기간 다 던지고 있었잖아 그때. 그래서 이거 언제 회복됐어? 거의 2019년쯤 돼서 그게 올라갔잖아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떨어지는 건 보통 이유가 있거든.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MS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보여서 걔들 계속 던졌단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랑 기간 존나 던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 근데 다행히도 이 수급이 요 근래 보자 5월 14일이었나 반도체 쪽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떴잖아요. 그 5월 14일이었나 그때 뭐 2030년까지 510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나왔으니까 당장 봤을 때 5월 14일도 주가가 올랐는데 개인들이 다 사서 올리긴 올렸는데 근데 사모펀드도 좀 많이 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사모펀드 규모가 엄청 커졌거든. 옛날과 달리 공모펀드 펀드 시장보다 사모펀드 시장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또 사모펀드 얘네들이 커지는 거는 얘네들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막 계속 사는 것도 그 나름대로 또 유의미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이게 살펴보다가 이게 뭐 지금 당장은 말을 못하겠는데 다음 주 이렇게 돼서도 이게 수급이 좀 개선되잖아. 그렇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파는 건 개인들이란 말이야. 개인들은 오래 못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또 외국인들이랑 이게 살 때가 있어. 그것들이 정말로 좋은 호재였다면. 근데 만약에 월요일부터도 계속 팔잖아 기관들이. 그러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들이야.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야. 엄청난 호재가 있지만 걔네들이 판단했을 때는 더 큰 악재가 있다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그거 보고 이렇게 봤던 상대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봤을 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그림 나오면 그때는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주식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매수 타이밍이란 걸 만약에 만든다면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보고 들어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그래도 이런 게 승률이 그래도 조금 더 높아지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이야기는 삼성전자를 사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이게 개별 종목의 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양가가 없다, 남는 게 없다, 그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에서 항상 말씀드렸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